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9월 1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금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민을 터는 꼼수 증세 말고 먼저 부자 증세를, 이런 제목입니다. 예. 며칠 전에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인상 방안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대선 공약이자 이후에도 계속 내세워왔던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아무런 대국민 사과나 설득 과정 없이 사실상 파기한 데다 증세 방법 역시 서민에게 더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큰 간접세로 해서 증세한 탓입니다. 간접세 아시죠? 담배나 각종 이런 공산품 여기에 붙는 세금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여간 그 물건 사면은 다 그렇게 간접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내는 거죠, 세금을. 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직접세는 뭐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건데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물리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말이죠. 따라서 직접세를 올리게 되면 서민들은 증세에 대한 부담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직접세는 늘리지 않고 간접세를 늘린다. 결국 서민들의 세부담만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을 끌어올리고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인데,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세수 규모가 큰 소득세, 법인세 중심의 증세, 즉 직접세 증세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목소리를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대선 공약이 직접세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세 증세 없는 복지는 약속했는데 예. 간접세 얘기는 안 했었다. 예. 자꾸 이렇게 완성 문장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주어를 뺀다든지 중요한 직접세라는 그런 표현도 뺀다든지 약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신문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심에 귀 닫은 무선거 증후군. 이게 뭐냐? 730 재보선 이후 2016년 4월 총선까지 21개월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긴장감과 여론 민감도가 확 떨어진 탓에 정부 여당이 막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유례 없는 무선거 전국인 셈인데 정부 여당은 무선거 증후군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같은 서민 증세 정책을 토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민 증세는 없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입장 180도 뒤집혔다는 이야기는 방금 해드렸는데, 자, 이런 와중에 검찰이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지 이례적으로 저울질 중이라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 통상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죄가 있으니 벌을 주십사 하고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는 그런 당사자가 무죄로 이렇게 판결 났을 때는 뭐 판결문 받기도 전에 즉각 항소를 해왔던 검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만큼은 항소할지 말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은 선거가 있었다면 감행하기 힘들었을 언행과 판단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당분간은 유권자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선거 때만 잘하면 된다.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를 살려달라, 혁신하겠다, 뭐 이러고요.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 입시는 거죠. 뭐 늘 그래왔던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예. 예. 속이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속는 유권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동시 사퇴할 듯, 이런 제목입니다. 뭐 이 소식은 이미 뭐 구문일 텐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예요. 박영선 위원장의 탈당설에 대해서 측근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전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어제 연수회동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나더러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수모를 겪고 뭐하러 더 있느냐, 내가 나가야지 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탈당하면 무소속이 되는 겁니까? 어느 당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느 당으로 가지는 않겠죠. 원내대표까지 방금 지냈던 사람이. 글쎄요, 뭐 지금 당내 온건파로 이렇게 표현되는 조경태 의원, 온건파임에도 불구하고 탈당불사 발언을 요즘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조경태 의원과 뭐 신당을 만든다는 이야기인지 뭐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오면을 보니까 말이죠. 뉴스의 중심이 된 박영선 위원장, 이 박영선 위원장을 뒤쫓는 기자들, 이 기자들을 따돌리는 박영선 위원장, 둘 사이에 뭐 그야말로 추격전을 담은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오면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에 승용차를 타고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한 박영선 위원장.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이 달려들어서 탈당설 나오는데 탈당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황급히 차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급히 나가려는 탓에 담벼락에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도 냈다고 하는데, 일부 기자가 차량으로 따라갔는데요. 박영선 위원장 차는 속도를 높여서 질주해서 결국 따돌렸습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취재진과의 숨바꼭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박영선 위원장이 탄 차량은 뒤따라오는 취재진의 차량을 피해서 한때 차단기가 설치된 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연희 IC 방면으로 과속으로 빠져나가면서 신호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박영선 위원장은 핵심 당직자나 원내 관계자에게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당내에서는 너무하다, 이런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신호 위반까지 했다는 건 좀 문제 아닌가요? 예. 예. 아니 뭐 또 기자들이 그렇게 달려들면은 얘기 못한다,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본인이 기자 출신이면 기자들의 뭐 생리나 이런 건 잘 알 텐데. 네. 예. 왜 달려드는지도 알 테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있을 텐데 말이죠. 예. 납득하기 힘듭니다. 경향신문 이면을 보겠습니다. 원세훈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2011년 10월에 대법원이요,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을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했는데, 그 이전 판례를 인용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장동빈 사무국장은 4대강 사업 중단 운동을 펼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기소 이유였는데요. 예. 대법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선거 전부터 반대해온 이런 4대강 정책이 선거 쟁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체의 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범균 판사의 판결 취지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환경운동연합이 기존에 행했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제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당시 대법원이 문제 삼은 수원환경운동연합의 그 캠페인 손팻말 이런 것이었습니다. 투표를 던져서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네, 이 손팻말이 유죄 판단의 근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손팻말에는요,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 뭐 그런 정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특정 후보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도 이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썼던 트윗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허위 사실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자, 지난 토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그 이범균 판사 말이죠.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구 지역의 예비후보의 선거를 도운 한 서울시 의원의 리트윗한 건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리트윗했던 그 글은 뭐냐?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택은 아웃. 이 글이었습니다. 예. 이거 하나로 500만 원의 벌금형. 이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면은 의원직 상실형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이범균 판사가 어째 원세훈의 그런 혐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결의 오면을 가보겠습니다. 이번 그 판결을 통해서 김하영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애초에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 수뇌부가 책임질 일이라면서 그 국정원 일선 직원들 선거 개입 글을 올린 이 국정원 일선 직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범균 판사는 수뇌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수뇌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윗선 지시를 이유로 해서 기소당하지 않았는데 윗선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이 선거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기소가 안 된 김하영을 비롯한 이런 일선 국정원 직원들 당연히 기소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소 유예한 사건을 다시 살펴서 기소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검찰의 의지가 문제죠. 과연 검찰이 기소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관련해서 한겨레 오면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선거법 86조. 이번에 원세훈에게 들이대지 않았던 선거법 86조였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인 85조만 적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통상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왜 85조를 적용하나? 86조를 적용해야지. 이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다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소장 변경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85조를 문제 삼은 검찰의 공소장만 갖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죄로 말이죠. 사실 검찰도 86조 적용을 고민했습니다.
국정원의 행동은 명백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센 85조만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였는지 86조 적용을 결국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심을 만약에 요청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86조를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여지가 큽니다. 그 여지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이범균 판사기도 하고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금요일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에서 86조 갖고 다투면 충분히 유죄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하지만 한겨레와 접촉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그렇게까지 해서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아내려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말이죠. 이범균 판사의 판결을 궤변이라고 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비판한 내용을 오늘 중앙일보가 다뤘습니다. 법원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와 접촉한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이 만든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고 궤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김동진 판사가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법원 부장승진을 위해서 이범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김동진 판사에게 우호적인 시각은 많지 않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정재호 사회부 기자의 기자의 눈, 기자수첩 코너인데요. 예. 이면에 있습니다. 그 김동진 판사의 글이 올라오고 그 글을 대법원이 직권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친한 판사들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반응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수위가 높긴 하지만 김동진 판사의 말 틀린 말은 아니던데요. 또 다른 판사입니다. 유사한 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겁을 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다른 판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한다는 짓이 창피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소속과 지위를 기사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꺼낸 그분들의 한탄은 닫혀버린 조직이 된 법원에 대한 깊은 실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대법원이 이 김동진 판사에 대한 징계를 끝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반대한다. 이번 판결은 그러니까 이범균 판사의 판결은 갈수록 상식과 법치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권력을 위한 사법부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김동진 판사의 그 글 중에 법관에게 주어진 법치주의 수호 의무. 이것은 이제 사법부의 화두가 돼야 한다. 사법부의 올바른 집단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시점이다. 이렇게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가 칼럼에서 썼습니다. 예. 중앙일보 기자와 한국일보 기자가 접촉한 판사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국제면에 민영화에 지친 스웨덴 다시 좌파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웨덴 총선이 실시됐는데 스웨덴이 자랑해온 복지국가 모델에서 이탈해서 자유시장 정책을 펼쳐온 중도우파 연합이 8년 만에 좌파에게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다시 왼쪽을 택한 것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2006년 우파 정권 이래 국가지원 요양소와 유치원들은 민간 기업에 넘어갔고 무상교육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요람에서 무덤가지로 표현되던 복지 정책은 대폭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영화로의 개혁, 정부의 선전과는 다르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스웨덴의 우파는 이렇게 해서 정권을 내주게 됐다는 겁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눈을 부릅뜨게 만듭니다. 새누리당이 만성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 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퇴출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는 이렇게 규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은 20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석탄공사나 2005년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 같은 경우 바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행 지방공기업법을 보면은 퇴출하는 방법으로 한 4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국유화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다른 공기업이 인수하면은 합병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아예 없애는 해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바로 민영화입니다. 뭐가 될까요? 국유화, 또 합병, 해산, 그리고 민영화. 이 4개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만성적자 공기업을 퇴출할까요? 코레일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고요. 민영화로 가는 거죠. 뭐 누가 예. 보더라도 말이죠. 말이 퇴출이지 뭐 민영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좀 읽혀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해석은 조선일보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첫 외국계 영리병원 싸널병원을 정부가 불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모기업 부도설, 회장 구속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박근혜 정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경향신문 12면을 보면요. 청와대 총리실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절반이 강남과 목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8%라고 하는군요. 국민일보 9면을 보면은 이사철인데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목동과 상계동 일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났다. 팔라고 내놓은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서 경향신문 기사 청와대 총리실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절반이 강남과 목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기사와 엮어서 보시면은 그 맥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네. 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이른바 활성화한다고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네. 결국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 두 기사를 엮어가지고 또 브리핑하는 이제 방송은 또 조간 브리핑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말이죠.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 취소 때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지정 취소를 못하게 하는 훈령을 올해 없애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걸 규제로 규정해서 없애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자사고 지정 취소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규제라고 해서 없애려고 한 것을 그냥 두기로 한 겁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했길래 이렇게 정부가 180도 입장을 바꿨을까요? 자사고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이 무더기 당선된 점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해서 규제 완화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인데. 네. 예. 그때 상황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일보 13면을 보니까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운동할 때, 그러니까 5월 27일과 5월 30일 강남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세 행사 때 교육장, 교장, 교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당시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실렸습니다. 얼마 전에 MBC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섰다. 이러면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집중 취재를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반박을 했습니다. 알 권리 보장이나 공정 보도보다 정권 비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밝힌 반박은 뭐냐?
천막 설치는 서울시와 가족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MBC 집중 취재라면서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집중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특전사가 이번에는 전기 고문을 했다는, 그러니까 후임 장교의 입술과 혀에 발전기를 갖다 댄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신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센 여자가 아닙니다. 저도 눈물 나는 여자입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도 됐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곳에 다녀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던 행복함의 하늘, 햇살, 그리고 옥빛하다 야속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노란 리본에 쓰였던 사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 번만 안아보자. 보고 싶다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 정견을 발표하던 박영선 의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애절함. 이 애절함을 가슴에 묵버가야 하는 사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켜줘야 하는 국민들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책위원회.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호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당시에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졌던, 긴 시간 이루어졌던 조사위원회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004년 1월 13일 대변인으로 정계에 임했습니다. 그해 4.15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었던 선거 승리 이후에 지난 10년간 우리는 제대로 선거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속 시원히 이겨보자. 저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육사 지방선, 낙동강 전투가 될 730 재보궐선거, 선거 승리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선거에 단 1%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내 일각의 공개적인 퇴진 압박에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당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쫓겨나느니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센 여자가 아닙니다. 저도 눈물 나는 거죠.